행복한 음악이 흐르고 호텔 연회장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하얀 꽃 장식 사이로 아기의 돌상이 놓여 있었고 아이는 작은 한복을 입고 천천히 웃음을 흘렸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축복받는 자리였지만 그 평온함은 단 10초 만에 산산이 깨졌습니다. 사회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자, 이제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와주실게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홍빛 원피스 자락이 흔들렸고 긴장한 숨이 얕게 들렸어요. 아이를 안아 돌상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불쑥 시어머니 윤미자의 팔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나서? 연회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멎은 듯했죠. 서진이 당황한 얼굴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돌잡이는 제가.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미자의 손이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애 낳았다고 다 엄마 노릇이니? 돌잡이는 집안 어른인 내가 해야지. 서진이 뒤로 한 걸음 흔들렸습니다. 하이힐이 연회장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원치 않은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고 속삭임이 퍼져갔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 며느리가 뭔가 잘못했나? 윤미자는 손주를 번쩍 안아들며 며느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듯 돌상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손주 엄마는 뒤로 빠져 있어. 사진에 내 얼굴 들어오면 흉해. 그 말은 칼날이었어요. 서진의 가슴 한가운데로 깊숙이 박혀버리는 말보다 더 잔인한 모멸감이었죠.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하지만 그 사진들 속 엄마 자리에는 정작 서진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군 채 아이에게 손 한 번 대보지 못한 채 연회장 한쪽에서 외롭게 서 있었어요. 한 손님이 윤미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런데 며느리분 친정 어른들은 안 오셨어요? 윤미자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는 고아예요. 친정이 어딨겠어요? 혼혈에다 부모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줬죠, 뭐. 방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전히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히 밀려난 며느리가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한마디, 내가 왜 나서? 이 말이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첫 단추가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도윤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 그래도 오늘은 손주 돌잔치니까 기분이 좀 그러셨나 봐. 기분이 좀 그래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밀쳐내는 게 괜찮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그리고 저 아이 엄마고요. 그런데 오늘 돌잔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지켜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그날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미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뭐 했어? 아기는 벌써 재웠어야지. 서진이 아이를 안으려 하자 윤미자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가 재울게. 넌 설거지나 해. 돌잔치를 마치고 온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집. 서진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진은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윤미자가 재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옷장 밑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그랑. 서진이 몸을 숙여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가 쥐어졌습니다.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였습니다. 도금이 조금 벗겨졌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강아지 모양. 그 눈에는 유리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손에서 건네받은 듯한 낯설지만 그리운 감각.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전목마, 찬란하게 빛나는 전등들, 자신의 옆 목마에서 웃고 있던 한 남자아이, 그리고 작은 강아지 열쇠고리를 꼭 쥐고 있던 어린 자신.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녀는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작은 금속 강아지가 손 안에서 따뜻해졌습니다.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열쇠고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27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서진에게 시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돌잔치 손님들이 남긴 게 있으니까 친척들 돌려야지. 따라와. 서진은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갔습니다.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미자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손주 돌잔치 잘 치르셨어요? 윤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데려왔어요. 혼혼혈이라던데 부모도 없대요. 어머, 그래요? 그래도 아이는 예쁘던데요. 아이야, 그나마 우리 집 피가 섞여서 괜찮지. 근데 며느리는 에휴.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변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저 젊은 사람이 고아래? 혼혈이라더니 어쩐지.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서진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느낄까봐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윤미자는 서진의 고통 따위 아랑곳 없이 계속 장을 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집에 와야만 했을까? 왜 늘 이런 시선을 견뎌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엎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런 엄마라서. 저녁이 되자 시댁 친척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돌잔치 때 받은 선물을 나누어 가져가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은 서진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혼혈 며느리래. 어디서 데려온 거야? 고아라면서?
어쩌다 저런 애를 집안으로 들였대? 시동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이는 예쁘게 낳았잖아요. 하지만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야, 그나마 우리 집 피가 섞여서 그렇지. 근데 며느리는 진짜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잖아. 맞아. 결혼할 때도 친정 식구 한 명도 안 왔잖아. 고아원 출신이래. 그것도 혼혈이고. 서진은 주방 문 뒤에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들고 나갔습니다. 차 나왔습니다. 친척들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은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언제나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손에 들고 있던 파란 열쇠고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회상이 밀려왔습니다. 무서워. 어린 서진은 회전목마 위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때 옆 목마에 타고 있던 남자아이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린 서진은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응. 약속해.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구였을까, 그 아이는? 그녀는 열쇠고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울까? 서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해? 이런 간장 양념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서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해볼게요. 죄송? 그 말만 100번도 더 들었어. 내 부모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없지 알아. 고아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거지. 윤미자는 손에 든 반찬통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으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를 들인 게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급히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윤미자가 먼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됐어. 내가 안으면 더 울어. 내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이렇게 예민한 거야.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뭐?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윤미자가 서진을 향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짝!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이 뒤늦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나랑 며느리 문제야. 윤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다고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아? 혼혈의 고아 출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잊혀진 과거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한편 영국 런던 제닝스 그룹 본사 회장실.
백발의 필립 제닝스 회장은 사설 탐정 매튜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한국의 어느 돌잔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SNS에 우연히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쪽 구석에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필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에게 내가 직접 만들어준 그 열쇠고리야. 매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에 나온 여성의 신원을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필립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열쇠고리를 들고 있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잡힌 여성의 옆모습, 혼혈의 부드러운 얼굴, 필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엘리야, 내 딸 엘리야. 27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수색. 수많은 단서들이 허망하게 끊겼고 수없이 절망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한국행 일정을 잡게 해. 내가 직접 가겠어. 회장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야. 필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열쇠고리는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딸에게 준 그 열쇠고리야.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필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아빠가 간다. 이번엔 반드시 널 찾을 거야. 이제 27년 동안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딸은 아직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폭발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런던의 저녁, 제닝스 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시내는 가로등 불빛으로 퍼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필립 제닝스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27년간 모아온 서류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던 흔적들이었죠. 그가 지난 27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이름. 엘리 제닝스, 사라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탐정팀이 방금 보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돌잔치 장면이었습니다. 생일상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사진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회장의 시선은 오른쪽 구석에 흐릿하게 잡힌 작은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 필립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들었던 첫 샘플인데 그 열쇠고리는 딸 엘리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였습니다. 필립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장난감의 원형이었고 훗날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제품이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날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니까요. 필립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엘리야, 정말 너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던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잔혹했습니다. 단서가 끊기면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필립은 깊은 결심의 숨을 내쉬며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해. 회장의 목소리에는 27년간 쌓인 그리움과 마침내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런던 사설수사팀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매튜 하버드 수석 탐정이 팀원들을 급히 소집해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 이 열쇠고리를 보십시오. 매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사라진 딸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팀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7년간 수많은 단서를 추적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매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의 소규모 SNS 커뮤니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돌잔치 사진으로 보이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젊은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대상이 혹시 저 여성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매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마리는 지난 10년 중 가장 강력합니다. 탐정팀은 새벽 비행기에 맞추어 서류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7년입니다. 회장님은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성인이 된 그 여성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냅시다. 런던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댁 주방.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점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시어머니 명자는 엄격한 눈빛으로 서진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해? 이런 간장 양념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서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해볼게요. 죄송? 그 말만 100번도 더 들었어. 아니, 내 부모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양부모에게서 자란 서진을 업신여겼습니다. 가정교육을 가르쳐줄 부모가 있었는데도 시어머니 명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사실을 명자도 알면서 일부러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손에 든 반찬통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으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 같은 애를 들인 게 내가 미친 짓을 한 거라니까. 그 순간 찬장이 흔들렸고 거실에서 놀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애는 우리 집 피가 반만 섞인 거잖아. 진짜 우리 손주가 아니야.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감히 내가 지금 나한테 그따위 말투를 써?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깊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 운명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파도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좀 심하시긴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서진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도윤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 원래 그렇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 알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착했습니다. 순했고 서진에게 한 번도 심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강한 어머니 아래에서 살아온 수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은 아이가 잠든 뒤 작은 서랍장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아버지 최만석 씨가 몇 년 전 전해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진이 놀이공원 입구에서 울고 있었고 그 뒤로 놀이대공원이라는 푸르게 색바랜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날 버렸을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회전목마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흔들던 자신의 작은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 아이 정말 존재했을까? 서진은 열쇠고리를 꺼내 사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열쇠고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탐정 매튜와 팀원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27년 전 사고가 발생했던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놀이공원은 오래전에 폐업했지만 기록과 당시 인력 자료는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매튜는 관리사무소에서 오래된 명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지금껏 찾아 헤매었지만 처음 보는 명부입니다. 여기 청소부 최만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종 당일 이 사람이 근무 중이었군요. 젊은 팀원이 놀란 눈으로 매튜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를 발견해서 보호한 사람이? 매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27년 전 그날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진이 컵 하나를 미끄러뜨려 깨뜨린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쨍그랑, 봐라. 저런 게 우리 집 며느리다. 하루 종일 일해도 이런 사소한 것도 못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내게 말대꾸하는 거야? 명자는 서진을 향해 한 발 다가와서 짝!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서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이 뒤늦게 뛰어들어 말렸지만 명자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다고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아? 혼혈의 고아 출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잊혀진 과거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조사를 마친 매튜 탐정은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정리해 회장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잔치에서 찍힌 서진의 옆모습도 있었고 아이를 안고 미소 짓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아이를 달래기 위해 흔들어주던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 매튜는 화상통화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찾는 분이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런던 회장실. 필립 제닝스는 화면 속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혼혈의 부드러운 얼굴, 동양과 서양이 섞인 미모,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 엘리야. 필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엘리야.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은 서서히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았고 딸은 아직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런던의 밤은 깊었습니다. 제닉스 그룹 본사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시내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필립 제닉스 회장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27년 만에 처음으로 빛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니터 속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탐정팀이 보내온 파일이었죠. 돌잔치 장면,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작은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 필립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섞인 부드러운 미모,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필립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엘리 내 딸내 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7년간 수없이 불렀던 이름. 하지만 대답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이름. 필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강인함으로 버텨온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세계적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아니라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한국 놀이공원. 즐거운 가족여행의 마지막 날. 회전목마에서 내린 순간 딸의 손이 놓쳤습니다. 단 3초, 고작 3초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딸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는 사라졌습니다. 필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비명이, 패닉이,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엘리, 엘리. 수백 번 불렀던 이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색팀이 동원되었고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필립 제닉스의 삶은 멈췄습니다. 아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 그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필립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7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수천 건의 제보, 전 세계를 뒤진 흔적들. 그중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회전목마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엘리. 손에는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거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필립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니터 속 여성의 얼굴과 오래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필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되찾으러 간다. 27년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시댁 거실에서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도윤은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 영국 제닉스 그룹 27년 전 실종 상속녀 한국에 있을 가능성 발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기업 제닉스 그룹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7년 전 한국에서 실종된 회장의 딸이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런던 제닉스 그룹 본사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대변인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필립 제닉스 회장의 외동딸 엘리 제닉스가 한국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5세였던 엘리는 혼혈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파란 강아지 모양의 열쇠고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27년 전 엘리의 사진이 떴습니다. 어린 소녀가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윤미자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TV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제닉스 그룹 측은 한국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당시 엘리가 소지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열쇠고리가 한국의 한 가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열쇠고리 사진이 확대되었습니다. 파란 강아지 모양, 작은 유리 구슬이 박힌 눈, 윤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윤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 서진이 들고 있던 열쇠고리가 떠올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닉스 그룹 측은 곧 한국을 방문해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수사가 성공한다면 27년간 이어진 실종 사건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윤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TV를 끄려 했지만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윤미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설마 서진이가? 도윤은 천천히 아내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방. 전날 밤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뒤 서진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왼쪽 볼에 희미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해졌어야 했는데.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이 모욕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자신은 과연 자격이 있는 걸까?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서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서진은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그때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미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TV 봤어? 서진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열쇠고리, 놀이공원, 영국 상속녀, 그딴 소리 들었냐고. 윤미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 그거 어디서 났어? 윤미자가 서진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졌고 서류들이 날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서진이 말리려 했지만 윤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미자의 손에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가 쥐어졌습니다. 윤미자는 그것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서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 설마 정말로 그 상속녀야? 이 모든 게 내가 꾸며낸 거지? 어머니,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윤미자가 서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도윤이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윤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내 아내 편을 들어? 도윤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윤미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다들, 나만 나쁘대 다들. 그 말은 이제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출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윤미자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포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아내를 안아주려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양아버지 최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서진은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나 어디서 온 거예요? 정말 버려졌던 건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만석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그럼 최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울면서 회전목마 근처에서 길을 잃고 있었어.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았지. 난 너를 안아줬어. 최만석의 기억 속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 폐장 시간. 청소를 하던 중 회전목마 근처에서 들린 울음소리.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엄마를 외치던 어린 소녀. 혼혈 외모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최만석은 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작은 손에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 작은 열쇠고리를 꼭 쥐고 있었지. 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어요? 최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신고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때 내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었단다. 최만석의 아내는 아이를 유산한 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은 그녀는 매일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길 잃은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웃었어. 너를 안고 웃었단다. 그리고 말했지.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서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최만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넌 우리에게 필요했던 아이였다. 우린 너를 사랑했어. 그 어떤 누구보다 진심으로. 하지만 제 진짜 부모님은 서진아. 최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키운 사람이 진짜 부모야. 너를 사랑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고백은 서진의 상처 중 가장 깊은 자리부터 천천히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매튜와 탐정팀은 최만석이 살고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골목길, 오래된 집들 사이에 있는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매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작고 마른 몸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만석이었습니다. 최만석 씨 되시죠? 예, 그런데 누구십니까? 매튜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영국 제닉스 그룹에서 파견된 사설 탐정 매튜 하버드입니다. 27년 전 실종된 아이 엘리 제닉스를 찾고 있습니다. 최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최만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27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거실에 앉은 매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27년 전 놀이공원에서 근무하셨죠? 예. 실종 당일 당신이 근무 중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으셨군요.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전목마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매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최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혼혈 외모였고 작은 손에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최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모두 제 욕심입니다. 최만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유산, 우울증, 그리고 서진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희망. 그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아내는 몇 년은 더 살아남았고 서진은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매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진이 제 딸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성 아니 엘리 제닉스 양은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를.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뒤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열쇠고리, 놀이공원, 27년 전 모든 것이 아내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오래된 책장을 뒤적거리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어릴 적 추억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색이 조금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도윤, 놀이공원, 회전목마, 옆 목마에 혼자 울고 있던 혼혈 여자아이, 엄마를 외치던 그 아이. 도윤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설마 그 아이가 서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영국 상속녀 관련 기사들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잃어버린 상속녀 있는 듯, 파란 열쇠고리 단서, 이달 말 회장의 방한 예정, 그리고 어느 순간 한 커뮤니티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돌잔치 사진, 서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흐릿하게 찍힌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 댓글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 여자 어제 시장에서 모욕당하던 며느리 아냐? 시댁이 엄청 막장이라던데. 설마 저 사람이 상속녀라고? 와 시어머니 지금 어떤 기분일까? 키읔키읔키읔. 며느리 괴롭히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냐? 윤미자는 스마트폰으로 그 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윤미자의 머릿속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진이 그 상속녀라면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활주로, 제닉스 그룹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필립 회장은 검은 코트를 입고 공항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국에 있는 여성이 정말 상속녀입니까? DNA 검사가 이뤄질 예정인가요? 27년 만에 딸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필립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찾으러 갑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필립은 전용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석양을 가르며 전용기는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비행기는 곧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꾸러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용기 안, 필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엘리가 웃고 있는 사진. 곧 만나게 될 거야, 엘리. 아빠가 간다. 이제 모든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날아 딸을 향해 가고 있었고, 딸은 아직 모른 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자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필립 제닉스 회장이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진은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99.9% 일치. 서진은 필립 제닉스의 딸 엘리 제닉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32년간 고아로 살았던 자신이 세계적 기업의 상속녀였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스위트룸 거실 창가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금빛을 띤 작은 오르골. 그 위에는 회전목마 장식들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필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오르골은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거란다. 서진은 오르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태엽을 돌렸습니다. 띠링, 띠링.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 음악 어디서? 음악이 흐르자 서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회전목마, 빙글빙글 도는 말들, 반짝이는 전등들, 그리고 이 음악. 바로 이 음악이 놀이공원 회전목마에서 흘러나오던 그 곡이었습니다. 필립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엘리. 내가 한국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탈 때마다 이 음악이 흘러나왔지. 너는 이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했어. 서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 회전목마 위, 자신 옆을 천천히 스쳐 지나가던 또 다른 말. 그 위에 앉아있던 또래 남자아이. 까만 머리, 큰 눈, 내 손을 잡아주던 아이.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 그날 회전목마에서 다른 아이를 봤어요. 필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옆에 다른 아이가 타고 있었어. 기억하니?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서진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나 어른이 된 그 얼굴을. 바로 자신의 남편 강도윤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도윤 씨? 그날 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서진 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놀이공원 앞 거기서 만나요.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기 이 아이가 당신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놀이공원 앞.
오래전 폐업한 놀이공원은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녹슨 철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곳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서진 씨, 오셨군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도윤 씨도 어릴 때 온 적 있으시죠? 도윤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혹시 기억나세요? 회전목마에서 어떤 여자아이랑 같이 탄 적 있지 않으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 놀이공원, 회전목마, 혼자 울고 있던 혼혈 여자아이, 엄마를 외치던 그 아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그 아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고리 그날 제가 들고 있던 거예요. 혹시 도윤 씨도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도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색이 조금 바랜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날 회전목마에서 그 여자아이가 떨어뜨린 걸 제가 주었거든요. 두 개의 열쇠고리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파란색, 똑같은 유리구슬, 한 쌍이었습니다. 27년 전 헤어진 한 쌍의 열쇠고리가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청소부 아저씨께 발견되어서 그게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은 그때 이미, 네, 운명처럼 만났던 거예요. 도윤은 열쇠고리를 쥔 손을 떨며 천천히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회전목마, 울고 있던 여자아이, 자신이 건네준 위로의 말,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열쇠고리를 2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이상하게 소중했어요. 이 열쇠고리를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것 같았어요. 도윤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다니.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연은 처음부터 이혼으로 끝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나 봐요.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하필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도윤의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욕을 막지 못한 것,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27년 전 회전목마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지금 와서야 미쳐버릴 만큼 후회됩니다. 서진은 도윤의 어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당신은 제 과거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말에는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필립 제닉스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은빛 머리, 깊은 눈빛, 영국 글로벌 그룹 회장다운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감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필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 도윤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필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필립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27년 전 회전목마에서 만났다는 것도요. 필립은 이미 탐정팀을 통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CCTV 기록, 당시 목격자 증언, 그리고 도윤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고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필립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7년 전 두 아이가 회전목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맞이했습니다. 필립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강도윤 씨, 당신은 내 딸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인연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필립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 아니 서진.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그건 내 몫이야. 필립은 딸을 찾았지만 딸의 인생을 지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그 시간 동안 딸은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였습니다. 필립은 조용히 폐업한 놀이공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아, 저기 회전목마가 아직 남아있구나. 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녹슨 철문 너머로 오래된 회전목마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말들은 녹슬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타보겠니? 서진은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필립이 미소 지었습니다. 27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자꾸나. 필립은 관리인을 불러 철문을 열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회전목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목마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한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도윤도 그 옆말에 올라탔습니다. 27년 전 그날처럼 필립이 오래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위잉.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띠링, 띠링. 오르골에서 들었던 그 음악. 27년 전 그날의 음악.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진의 눈앞에서 27년 전 그 아이의 모습과 지금의 도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까만 머리, 큰 눈, 그리고 따뜻했던 목소리.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도윤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떨어뜨린 열쇠고리 이제 돌려줄게요. 도윤의 손이 서진의 손 위에 열쇠고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넘게 도윤이 품고 다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이어졌던 인연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회전목마는 빗속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27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 운명이 다시금 두 사람을 맞잡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필립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엘리야, 이제 행복해라. 같은 시각, 시댁. 오명자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SNS는 이미 폭발 상태였습니다. 제닉스 상속녀, 한국 시댁에서 학대당해.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 알고 보니 그 며느리는 세계 최고 부호의 딸. 27년 만에 찾은 딸, 시댁에서 뺨까지 맞아. 기사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인생 끝났네, 키읔키읔키읔. 며느리한테 잘해야 하는 이유. 돌잔치에서 밀쳐낸 거 영상 돌아다니던데 실화냐? 이거 고소각 아님? 오명자의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화면이 깨졌습니다. 오명자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 동네에서의 위신, 친척들 사이에서의 권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관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을 학대한 것이 사실입니까? 돌잔치에서 밀쳐낸 이유가 뭡니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명자는 커튼을 쳐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회전목마가 멈췄습니다. 서진과 도윤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네. 저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머니와는 따로 사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립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생각했다, 서진아. 그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내 딸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27년 전 회전목마에서 시작된 인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서진은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 열쇠고리가 27년 동안 두 사람을 이어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진의 말에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전목마는 멈춰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필립 제닉스 회장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호텔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자회견을 연 사람은 필립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명자였습니다. 오명자는 선수를 쳤습니다. 필립 회장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언론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7년 전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키웠습니다.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영국 재벌이라며
저희를 고소하겠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오명자는 진짜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27년간 며느리를 괴롭힌 장본인이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오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이제 와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오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마찰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학대라니요.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려는 순간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오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 여성은 박순자. 오명자 집에서 5년간 일했던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명자 씨 댁에서 5년간 가정부로 일한 박순자입니다. 오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명자 씨가 방금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분이 학대당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뺨 맞는 것도 봤고 욕먹는 것도 봤습니다. 오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저는 그걸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명자 씨가 이 영상을 발견하고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오명자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야. 박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침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였고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박순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침묵한 자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 측에서 급히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박순자의 휴대폰이 스크린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명자는 도망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댁 주방. 날짜 2024년 3월 15일. 오명자가 서진의 뺨을 때리는 장면. 짝!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서진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영상은 흔들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박순자가 부엌 문 뒤에서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거실. 날짜 2024년 4월 3일. 오명자가 서진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 우리 집안에 내 같은 호녀를 들인 게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서진이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영상. 돌잔치 현장.
날짜 2024년 5월 10일. 오명자가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 내가 왜 나서? 사진에 내 얼굴 들어오면 흉해. 서진이 뒤로 휘청거리는 모습. 영상은 총 7개였습니다. 7개월 동안 박순자가 몰래 촬영한 증거들. 오명자의 폭언, 폭행, 모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오명자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모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분을 정말로 폭행하셨습니까? 거짓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오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명자 씨께 받은 돈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습니다. 박순자의 증언과 영상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들이 초당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와, 증거가 있었네. 저 여자 완전 미쳤다. 며느리한테 저렇게 했어? 가정부 아줌마 양심 있네. 늦었지만. 오명자 이제 끝났다. 저건 폭행이야. 고소해야지.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어? 미친. 오명자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모님, 거짓 기자회견에 대해 해명하실 건가요? 며느리분께 사과하실 겁니까? 가정부를 매수한 것도 사실입니까? 오명자는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차량이 뒤를 쫓았습니다. 오명자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필립 제닉스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필립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박순자 씨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필립의 탐정팀도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첫 번째 추가 증거, 시장 CCTV. 오명자가 시장에서 서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모습. 두 번째 추가 증거, 돌잔치 참석자 증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사진도 안 찍게 하고. 세 번째 추가 증거, 서진의 일기장 복사본. 도윤이 제출한 증거. 오늘도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다. 아팠지만 참았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필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명자 씨가 말하는 사랑입니까? 기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오명자 씨를 폭행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증거인멸교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밤, 필립의 호텔 스위트룸. 최만석이 필립과 서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진아, 저는 사죄해야 합니다. 필립과 서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훔쳤습니다. 최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 전 그날 놀이공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잃고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서진이 그 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고 그만. 그래서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남의 자식을 훔친 범죄자입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27년간 겪으신 고통 모두 제 잘못입니다. 최만석은 필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를 고발하십시오. 감옥에 가겠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필립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최만석 씨, 당신이 한 일은 분명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딸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필립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러나 동시에 감사함.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최만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명자는 커튼을 치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왔구나. 오명자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지켜줘야지.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어머니가 서진이한테 한 짓 다 봤습니다. 영상도 봤고 일기장도 읽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는 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 말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도윤은 집을 나갔습니다. 오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명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명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증거인멸교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필립, 서진, 도윤, 최만석, 그리고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명자는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 폭행 및 모욕을 가했으며 허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가정부를 금전으로 매수하여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오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오명자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오명자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오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안 합니다. 하지만 복수도 안 해요. 법이 처벌했으니까요. 그것이 서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다음 날, 서진은 필립, 도윤, 최만석과 함께 폐업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필립이 회전목마를 작동시켰습니다. 띠링, 띠링,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과 도윤이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서진은 2개의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와는 완전히 독립하세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약속합니다. 필립과 최만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아버지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국 런던 제닉스 저택. 서진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필립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도윤은 한국에서 독립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순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명자는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지만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삶은 한번 꺾여도 또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파란 강아지 열쇠고리는 지금도 서진의 곁에 있습니다. 운명의 증거로, 사랑의 상징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